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셨나요? 네, 나름대로 잘 보냈습니다. 예, 근데, 바쁘게 또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참 뉴스가 끊이질 않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국감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더 여야가 날선 공방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빨리 좀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추석 연휴 때 또 정치 상황을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지 또 생각을 또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숙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문제 차원인지 아닌지 뒤에서 더 분석을 할 텐데 일단 이 문제 한번 경찰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관련해서 체포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또 새롭게 제기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이 출석 과정에 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자 엉터리였다 그거 비판을 했어요. 영등포 경찰서 출석 요구에 대해서 8월 달과 9월 달에 출석 요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확인하면서 비판을 이진숙 위원장이 했는데 그렇죠.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체포영장이 먼저 발부가 된 거예요. 우리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가 먼저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체포영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차가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밀행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갑자기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처럼 자택에 가서 사람이 인신을 구속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처음에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경찰에서 브리핑이 6차례 소환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실무에선 한 3차례 정도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단계에서도 한 5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을 했었고 재판도 안 나갔어요. 재판도 뭐 본인 뭐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임의로 뭐 불출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법원에서 원래 강제구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받았던 그 의원들, 이 6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단 한 차례도. 그러고서는 그냥 결국에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 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3-4차례 정도 뭐 이렇게 불응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일단은 8월에 3차례, 9월에 3차례 이렇게 총 6차례 요청을 했다는 건데 경찰에서는. 근데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있었어요. 변호인은 9월이 돼서야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는 본인에게 이제 직접 연락이 왔었는데 우편으로 온 거는 받지도 못했었고,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본인은 변호인 선임을 하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그리고 그때는 대전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주말에 대전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편을 보낸 거죠. 그리고 9월이 되었을 때는 이미 변호인도 선임을 하고 9월 27일에 나가는 걸로 날짜 다 잡아놨는데 근데 중간에 또 소환장을 보낸 거예요. 이미 날짜를 잡았으면 소환장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실상은 6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만든 빌드업이 아니냐.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유성경찰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한 4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중에는 토요일에 뭐 편도 2시간 걸리는 거리 가서 왕복 4시간 이걸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것만큼 이 상황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법원에서 이렇게 뭐 인용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경찰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저는 수뇌부의 사태라든지
굳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굉장히 조용한 상황입니다. 예, 빌드업의 과정이었다. 사실은 숫자 부풀리를 통해서 체포영장, 2차례 사전에 체포영장 사실은 기각됐다는 소식도 TV의 그렇죠. 조사에서 보도한 적이 있죠. 예.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이제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시도했는지, 체포를 시도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은 사실 공소시효 문제예요. 경찰은 맞아요. 6개월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임무영 변호사, 이진수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공소시효 문제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은 엇갈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 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냐 10년이냐 이게 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공소시효를 만약에 6개월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월 초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12월 초라고 해도 이미 9월 27일에 나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급박성이 있었던 것인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수사 시간이 촉박한 것은 그렇죠.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일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은 다급한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운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되는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이런 직무 관련성이 가지고서는 이미 이번에 영장 안에도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고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년이라면은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급하게 진행이 되었어야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측에서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수사는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얼버무리는 듯한 말을 했었던 게 아마 그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부분도 지금 이미 뭐 체포적부심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되는 거죠. 절차상으로 과연 경찰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었던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쟁점되는 사항,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도 하나의 쟁점이고, 이제 법적 쟁점 문제이고, 법적 쟁점 안에 가려져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죠. 누가 이것을 사실은 지휘하고 지시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입장을 밝혔었고, 이진숙 위원장도 당시에 석방되면서, 영등포 경찰서에 석방되면서 누가 대체 이것을 지시한 것이냐, 대통령이 한 것이냐, 정청래가 한 것이냐, 개딸들이 한 것이냐, 그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자, 두 개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숙 위원장 측 변호인 입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관련해서 임명 변호사가 이거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전에 대통령실에게 보고를 했을 거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지시 여부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관해서는 박범계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포인트는 순진한 경찰의 과잉이었다. 이렇게 지금 좁혀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비교 평가를 합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8월 5일에 예. 국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신정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위원장이에요. 신정훈 의원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석을 했을 때 예. 이진수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수사 검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일단은 민주당과 경찰청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신속 수사라든지 구속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수 위원장 측에서는 이 두 명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현재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국수본에다가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고, 근데
본인이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구속수사 검토하라라고 이야기한 신정훈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것이 민주당과 경찰청장 이 선에서 끝날 일인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수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정부가 얼마나 그동안에 괴롭혀왔습니까? 임명되고 바로 다음 날 탄핵소추가 돼서 업무가 바로 정지가 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탄핵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업무로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방통위 본인들의 추천 몫에 대해서 추천하지도 않으면서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 국무회의에도 오지 마라. 그리고 휴가도 반려하면서 그걸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망신주기식이었죠. 그렇죠. 잦은 사퇴를 종용을 했고 나중에는 직권면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위법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예 이 위원회 자체를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렇죠.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라는 세 글자만 넣어서 예. 간판 가리를 한 거예요. 근데 간판 가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그대로 그 연계가 되는데 정무직은 연계가 안 된다라는 규정을 붙이게 넣은 거죠. 그 네. 정무직은 단 한 명밖에 없고 그게 이진수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이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청장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선에서만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대통령실까지도 다 보고가 갔을 거다. 또 이진수 위원장이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인사이동 과정에서 한 국과장급 정도만 돼도 그 다 대통령실로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 본인은 장관급이었잖아요. 장관급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이게 세 번째에 대해서야 발부가 되었다는 것도 이미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컨트롤타워가 이 상황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무능해. 어떻게 이 중대 사안을 몰랐냐? 그렇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경찰이 너무 나이브했다, 그러니까 순진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거기까지 불똥이 튀는 건 일단 막아보자. 저는 그게 박범계 의원이. 예, 제 생각엔 그래요. 박범계 예. 의원이 굳이 경찰에 대해서 너무 순진했다, 아드레날린 과다분비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윗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표현들을 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특검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좀 일이 커질 수 있는데 그냥 경찰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전제하에 박범계 의원은 일단은 뭐 영장에 대해서 이 이진수 위원장이라든지 저희 국민의힘이라든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지 않았냐, 경찰에서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글쎄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대통령실로 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의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정도는 저는 적어도 옷을 벗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리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 체포적부심에서 기각은 인용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진수 위원장도 추석 지나면은 다시 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수사에는 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경찰 수뇌부를 믿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지 사건은 지금 국감 증인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증인 출석 대상으로 놓고, 이 이진숙 체포 관련된 사건은 이게 국감의 중요한 의제로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당 대변인직을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상황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영등포 경찰서장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된다. 네. 그러면 사실 증인 이제 이게 의제로 된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영등포 경찰청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또는 외부로부터 누굴 지시를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영등포 경찰서장 정도가 아니라 경찰청장. 경찰청장. 네. 아까 이제 고발 당한 예. 유재선 경찰청장 직무대행. 예. 이 정도 선에서는 어쨌든 사과를 하고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8월 5일에 국회에서 그 신정은 의원과의 그 발언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국수본에 신속한 지시를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고 이미 신정은 의원이 구속수사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국감을 추진하는 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는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사항도 새롭게 확인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문제가 체포했다가 바로 석방되는 상황이 바로 되면서 이 정치권에 상당한 또 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번엔 추석 연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친 영향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바로 석방되진 않았죠. 이게 예.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본업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실무에선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석방이 되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마지막 날 오후 4시경에는 나왔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시에 체포 적부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서 한 50시간 정도 원래 48시간이면 나올 수 있었는데 50시간 정도 가둬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위원장은 이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민주당에서는 뭐 그거 인용되겠냐라고 했습니다만 예. 보란듯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정문에 보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진수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예요? 그냥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던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탄핵 고성국 TV 나간 게 지금 트집거리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 예. 이 자리가 굉장히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예. 본인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 그 답답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인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SNS에 글을 좀 쓴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발언한 내용 그리고 글을 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심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장관급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갑을 차고 체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진수 위원장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했을지 정말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너무 억압하려는 것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방송3법도 이미 지난 국회 회기 때 다 통과를 시켰죠. 방송법 생각을 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본인들이 뭐 언론개혁 같은 걸 하겠다는데 왜 사장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KBS, YTN, 연합뉴스 이런 데들이 결국에는 3개월 안에 이사진 그 사장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BS 박장범 사장도 헌법소원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진수 위원장도 본인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내려놓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어차피 법안이니까 네. 자기 관련성에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에서 나가는 방송의 보도 방향을 정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번 이진수 체포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수갑 채워서 갑작스럽게 명절을 앞두고 사람을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 어디까지가 보고가 됐는지 근데 이게 지금 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리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할 리가 없고
있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진짜 경찰청장 선에서는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가의 소식. 자, 우상호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에 좀 온도차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게 민주당 내에서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제목이 그렇게 잡혔네요. 우상호 온도차 발언 후폭풍, 여당 내부선 법사위 문제일 듯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여러 파장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온도차가 있다. 조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방향은 같을지라도 이렇게 전제는 달았지만 어쨌든 내부의 속도나 여러 가지 방식에 문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정청래와 추미애 법사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상호 수석이 지금 요거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에요. 근데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겨레에도 그 인터뷰를 좀 길게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맘먹고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을 주로 의식해서 개혁과제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하는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서로 인정하기로 룰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당장은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이게 당정관계 악화를 막는 길이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당정관계인데 이게 뉴 노멀이라고 본다. 이렇게 한겨레에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네네. 삐걱거리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삐걱거림의 중심에 일단은 박찬대를 누르고 이긴 정청래 당대표가 있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문제가 돼서 나가니까 그 자리에 들어온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 법사위 안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실보다도 당 지도부가 더 강성이고 당의 지도부보다도 그 추미애 법사위가 더 강성인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청문회 뭐 증인 부른다든지 이게 당의 지도부와도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거 이미 다 보도가 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죠. 당이 지금 전혀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김현지 사태 같은 경우에도 우상호 수석이 이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100% 출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아직도 지금 당에서는 뭐 부르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현지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직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당과 그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인터뷰와 그리고 앞으로 김현지 국감 증인 출석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내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출마 예상자들이 이렇게 강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지사 준비한다는 이야기들이 참 솔솔솔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구 이번에 처음 가지셨거든요. 예. 그동안에 계속 광진에서 하다가 그 자리를 이제 고민정 의원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연고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남에서 출마를 했었던 거고 이제야 초선 작년부터 했으니까 1년 조금 지난 거죠. 하남에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참 재미있고 이게 요즘에 또 재미있는 게 추나대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그럼 대항마로서 경기도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은 바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본인은 경기도지사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또 이거를 김병주 의원이 뭐 오히려 빼내야 될 거는 나경원이다. 또 뭐 빠루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어처구니 없이 쓰고 있어요. 예,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그 한번 준비가 마침 되나요? 띄워주시죠. 예, 우상호 말고요. 우상호 말고 김병주. 네네.
김병주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설을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나는 경기도지사 출마할 생각이 없다.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런 정중히 사양한다 입장을 밝혔는데 김병주가 지금 저 표현도 좀 이상해요. 나경원이라는 무례배 경기도 아닌 정치판에서 뽑아내야. 그러니까 플레임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김병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운운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경기도가 아닌 정치판에서 나경원이라는 정치 무리배를 뽑아내야 된다면서 거의 욕설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도지사 불출마 운운한 헛소리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입장을 밝히는 건데 그걸 정치 무리배 거의 욕설 수준으로 욕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이 얘기가 참 뜬금이 없는데 이것도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김병주 의원도 경기도지사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군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라는 그 워딩에 본인 이름과 함께 어디 언론 보도를 내기 위해서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마치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워낙 나경원 의원을 싫어하고 있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분도 이제 지금 재선이거든요. 남양주 을인가? 네, 남양주 을에서 이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긴 또 초선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비례로 21대 때 비례였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는 이번에 첫 번째로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분도 경기도지사 꿈을 꾸고 계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주당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용꿈을 꾸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굉장히 뜬금없고 이 정치가 참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만 차갑고 이렇긴 합니다만 가만히 있는 사람 경기도지사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일 일인지 오히려 우리 펜앤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아예 보도를 안 해주는 게 그래? 낫지 않은가. 보도 받고 싶으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김병주 얘기 나오면서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추미애까지 지방선거로 점점 정치권이 한편으로는 이동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의 승리에 따라서 정치권이 사회 전반이 출렁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해서 여러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 출마설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내세울 후보가 없다. 그래서 김민석을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 하다가 서울시장 가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그리고 강훈식 실장은 충남지사 이런 이야기들이 초반부터 많이 돌았었는데 김민석 총리 카드가 이번에 또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대기실에서 민주당 쪽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내년에 그 8월 정도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아, 당대표? 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전직 대표의 남은 임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서 내년 8월에 재선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그때는 2년 임기 전부를 하게 되니까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그 대통령실의 당정 관계가 삐걱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청래보다는 본인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낫지 않겠느냐라는 기류가 있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보다 오히려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당정 관계가 지금 보통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왔을 때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오세훈 현직 시장도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다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다른 후보군들이 있을 때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에서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을 결국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저희 쪽 후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럴 거였으면은 이번에 청문회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고 봐요. 아까 뭐 배추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해명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면은 뭐 진짜 우리 대통령 선거만큼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해결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여당이 있으니까. 근데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내야 되는 과정에서 배추 가지고 그렇게 뭐 수익률이 뭐 25%씩 나오는 것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왜 그렇게 계속 나오는가? 뭐 처가에서부터 현금을 계속 받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면은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땡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나온 김에 김민석 얘기 잠깐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김민석이라 보고 총리를 시켰어요. 근데 총리 취임 이후에 지금 김민석이 총리로서의 정치적 존재감이든 아니면 행정가로서의 존재감이나 유능함이라든가 또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야 총리감이다 이렇게 각인될 만큼의 뭐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강훈식 실장이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도가 나왔던 게 강훈식 비서실장도 충남지사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요즘에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강훈식 실장이나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을까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최근에 당정 관계를 보면은 아까도 정청래 당대표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처럼 네. 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해 줄 만한 다음번 비서실장 그리고 다음번 정무수석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뭐 성남 라인, 경기 라인 이 사람들만 데리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까지 시키기는 조금 저는 네임밸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에 대해서 행안부 산하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로 둬야 된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속도에 맞춰서 정청래 전당대회 그 공약처럼 추석 전에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버렸는데 행안부 산하로 마무리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의원들끼리 그 중지를 모았는데 발언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법무부 산하로 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음번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연장이 됐을 때 연임이 되었을 때 정청래의 라인에 서야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그 당에 있는 지금 의원급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전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을 시킬 사람이 있을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리고 주위에 뭐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보세요. 옛날에 성남 라인 뭐 김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구석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훈식,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깊을 것 같다. 이 사람들 나갔을 때 누가 대통령 옆에 있어줄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은 우선 특정 종교단체, 뭐 종교단체가 어딘지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신도 입당 당원 모집이나 입당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니까 김경 서울시의원의 그 작태가 있었으니까 그 사건에 또 관련된 수사를
받는 것부터 김민석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쓰나미 관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 문제는 우리가 줄기차게 다뤄왔는데 유럽연합의 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50%. 쿼터도 줄어들고 관세가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요. 예, 50%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 라인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추석 연휴에 갑작스럽게 속보로 떠서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3실장이랑 관련 부처 장관들이 회의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냐면 이번 달 말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아마도 또 담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용외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성과를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미국이랑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고 했는데 여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하고 사과하는 게 뭐예요? 지금 뭐 명절에 예능 나가갖고 하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국민에 대해서 아나무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EU에서도 50%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게 이렇게 통보가 오면서 앞으로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걱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미 지금 관세 협상도 안 되고 유럽의 관세는 지금 품목별 관세가 50%로 지금 대폭 상향되고 일부는 100% 지금 관세를 유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미국 수출만도 사실은 우리 타격이 좀 적지 않은데 주요 품목들이 좀 많고 그렇죠. 유럽까지 강해진다면 이게 한국 기업들 이 경제통상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사실은 경제통상 외교의 무능함이 결국은 기업 타격으로 우리 경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감에 기업인들이 한 200명 정도 증인으로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그래요? 되고 있고 이게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최태원 SK 회장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출석하라고 한 날이 마침 또 에이펙 때 공식 부대 행사가 있는데 이거를 SK 측에서 주관을 하나 봐요. 그날 근데 국회에 출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에이펙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도 희생을 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정치 밑에 경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경제인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해버리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 하나 받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몇 명 와서 직원들이랑 몇 명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며칠 그 밤을 새면서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고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뭐 노란봉투법, 덧센 상법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회사들 대기업을 굉장히 좀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감도 많이 걱정이 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정 넘어서서 이제 EU에서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정부가 어디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을지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이진숙 문제부터 쓰나미 관세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 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오니까 또 배추가 나오네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농어촌 기본소득 하니까 배추가 뜹니까? 예, 원래 배추가 저 때문에 좋은 이미지인데 예. 좋아야죠. 그렇죠. 우리 김치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김치, 김장김치 담아야죠. 배추는 영원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추석 연휴에 이렇게 논란으로 범벅이 됐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는 다 그냥 덕담을 나누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게 냉부회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쌉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쌉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뒤흔든 그런 블랙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꼭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설명절 연휴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그때 좀 더 좋은 기회에 국민들 통합시키고 뭐 냉부회가 됐든 뭐가 부회가 됐든 뭐 됐든 간에 조회가 됐든 그런데 나갔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냉부회가 추석 연휴에 주위에 떠오르는 또 사건이었죠. 그 장면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사위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국정감사 13일 이 법사위에 시작을 하니까 쟁점이 될 사항들도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금 공격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뭐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국정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일반 증인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얼렁뚱땅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추도사는 논리다. 뭐 많은 분들이 놀래죠. 논리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정치공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그동안 원래 이 핵심은 뭐냐면 판결이겠죠. 그죠? 판결이 핵심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 그럼 뭘로 옮겨갔습니까? 그다음에 해동으로 옮겨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출석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제가 파묘가 아니라 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렴치하거나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내용은 안 보는 겁니다.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2021년에 생태탕. 아니 생태탕이 서울시장 출마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패래가 뭐 그러니까 오세훈을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오세훈의 이 이른바 사이드 스트래티지죠.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정치라는 것은 메인을 건드려야 돼요. 메인 스트래티지로 가야 되는데 메인이 힘들 때는 사이드 스트래치로 상대방을 이제 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기현 판사도 그래 그럼 날짜 뭐 시간 그게 뭐 잘못됐어 그걸 다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냐 얘 룸빵 갔어. 그러니까 사람을 한순간에 지기현이라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제 해동까지가 안 먹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출석을 얘기 아니 본인이 당당하면 왜 출석을 못해. 예. 출석하려니까 이게 사이드 스트레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속 빌드업을 해야 지금 왜냐하면 지지층들은 해동이 안 먹혔죠. 그다음에 판결도 방금 전에 우리 송국건 평론가가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서 있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렇죠. 예,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전체가 나오는 사진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이 입구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하고 서 있는 사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협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법원장이 다른 10명의 대법관을 협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결과라는 것은 아니 그러면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0명의 대법관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대법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사법권의 침몰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이런 걸로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불출석한다면 일반 정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 이게 뭐냐? 불출석하면은 아니 네가 당당하면 출석할 텐데 왜 출석을 안 해?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사라졌어요. 오로지 출석 안 해? 이 나쁜 놈? 나쁜 사람? 나쁜 인간?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모든 전략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도 건드려야 될 부분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법 위반 관련된 부분을 다퉈야 되잖아요. 이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정치 교과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다른 거 가지고 왜 소환을 6번 했는데 안 나오느냐. 수갑 채워. 그냥 국민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여기 14명이다. 14명의 대법관. 지금 이제 여기는 12명인가요? 12명의 대법관하고 한번 체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다 협박당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판결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내리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진숙 전 위원장도 못마땅한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못마땅한 거 몰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국정감사 계획을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일반 정인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안 나오면 이제 내용이 다 사라진 거예요. 판결이 머리 사라져.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을 건드려야 되는데 메인은 못 건드려요. 지금도 검찰을 관련해서는 메인을 못 건드려요. 누구 나쁜 사람 그 사람들 있으니까 이게 사이드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왜? 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민주주의예요. 근데 사이드 스트래티지 이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선동 정치예요. 그래서 계속 경계하고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여론도 어느 순간 이 사이드 정치가 너무 심해지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른바 파몰로 파렴치 모렴치에서 이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거 끌어내.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전현희가 한마디 했으니까 조국은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 맡고 있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이미 나는 준비했다. 조국당은 이미 준비했다 이러면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하면서 탄핵 소추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무슨 탄핵이 뭐 정가의 보도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지 아주 상당히 무도하고 몰상식한 비이성적인 행태를 조국이 상당히 무모하게 벌이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합니까? 이게 탈출 전략이죠. 탈출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냥 대충 뭐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 보듯이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조국은 사면초가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완전히 그냥 동력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기가 산다, 흥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사면 복권돼서 딱 나오면서 나는 이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면죄부를 받았어. 그러면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국민의힘을 억수로 0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 조국이 해내겠습니다. 하는데 성비위가 다 붉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침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뭘 계속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잖아요. 윤석열 제가 썰어버리겠습니다. 김건희 제가 썰어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제시까지 했어요. 여러 명이 교도소에서 들면 충분히 옮겨진다. 그거 왜 옮겨서 이 검사 수사하는 대로 못 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교도소에 있어요. 김건희 여사 교도소에 있어요. 이 약발 먹힙니까? 안 먹히거든요. 자, 이때다.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돌려버린 거? 조희대. 그래도 약간 대통령에 가까울 정도의 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타도의 대상이 됐고 이걸 통해서 당에서의 어떤 분란도 무마하는 겁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조희대 없는 사법부, 억수로 이 조국이 만들겠습니다. 이걸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인은 이걸 탈출하겠다. 그런데 저는 탈출됩니까? 되겠습니까? 저는 제발 아니 저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 저도 대학원을 나왔습니다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학생들 또 좋아했었던 교수예요. 근데 이럴 일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까지 한 사람이 이걸 법리적 논리로 가야 되지 모든 매사의 발언이 정치적 발언이에요. 이걸 과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또 제자들이 있을 겁니까? 조국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억수로 실망입니다. 예. 라는 제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어떤 길을 가든 그건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최고학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최고 인재들이 가는 그 코스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수를 했다 그러면 좀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조국에 관해서 매기님이 조국 쇼하네요. 버지니아님은 조국이나 아는 게 없어. 구르드는 돌림은 조국 끝났다. 김은아님 조작이나 해라. 레벤더님은 배추라면 김민석이죠. 배추라면 김민석. 그렇죠. 이게 정말 제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네. 너무 억울합니다. 예. 제가 배추도사인데. 예. 네. 자, 그런데 물리적 현상 중에 보통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긴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뭐 웬만한 공세가 아니라 지금 권력이 총동원돼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그게 이제 역풍이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집권 세력들에게. 지금 이 상황 나중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는 뭐 어느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권을 쥐고 있죠. 그다음에 행정권을 쥐고 있죠. 곧 사법권까지도 질 상황에 임박해 있죠. 이러면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꾸 누적 마일리지가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이런 거예요. 쌓였을 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였을 때 쌓이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모르죠. 그렇지만 언제 터질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는 게 경색, 심혈관. 어느 순간에 이게 쌓이다 보면 콜레스테롤 고지혈이 쌓이면요.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일종의 집권 여당과 정권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 못했잖아요. 사법권을 못 잡은 거야. 김명수 대법원장을 딱 하고 떡하니 임명을 했는데 재판만 지연됐지 뭐 진전된 거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당시에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무슨 날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대통령 자리에 떡하니 올려준 셈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검찰도 정말 박살 내고 사법권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두 번 다시는 문재인 전 정권 때 있었던 트라우마 우리 겪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심은 천심입니다. 천심은 민심이고 아니 어느 정권이 그러면 이게 연성 권력, 연성 독재 이야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정통한 분석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미국에서마저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냐. 그렇게 미군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이 탱크 몰고 쳐들어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럼 탱크를 몰고 남한에 와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할아버지를 도륙낸 게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장악을 해서 하는 순간 민심은요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쌓이다 보면 냉부에 쌓이고 조이대 쌓이고 김현지 쌓이고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면 제가 항상 우리 이 펜앤마이크를 나와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요
야당을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야당을 의 힘을 빼세요.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당은 국민입니다. 그게 모든 우리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야당은요 국민입니다. 야, 그렇군요. 마지막에 국민의힘 의자 빼고 국민으로 봐라. 예. 시청하시느라 혹시 좋아요 깜빡 누르는 걸 잊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죠. 오프닝 멘트에서 좀 소개를 드렸던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부터 13개국의 대통령 특사단 파견됐다는 소식 앞서서 조금 소개를 먼저 드렸는데 예산이 4억 총 6천만 원이다 들고 주요 상대국 정상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지도 못했다. 면담커녕 얼굴조차 못했다. 겨우 5개 국가의 정상 정도는 만났는데 주요국 정상들은 못 만나고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차관급, 장관급 인사 정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인사하는 정도였다. 이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특사를 왜 파견하는 겁니까?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 특사를 왜 파견하는 겁니까? 특사를 왜 파견하는 겁니까? 특사라는 것은 양국 간의 관계가 참 묘할 때, 네. 안 풀릴 때, 또 이 나라하고는 관계가 좋지만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더 누군가를 보내서 관계를 더 두텁게,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야 될 때 특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보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뭐 3류국가, 4류국가처럼 무너졌다면 특사를 보내야 될 거예요. 시급하게. 왜? 이게 전 세계가 대한민국 망했다 그럼 우리 경제 망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특사 보내서 그 국가와의 관계, 미국, 중국 등등등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간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메인과 사이드입니다. 자, 우리 외교의 메인은 어디입니까? 메인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6월 4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핵심 국가는 미국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터 트럼프, I am Mr. Lee.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특사를 보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과 정상 간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은요,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외교를 잘 또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 다음이 정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러시아겠죠. 기회가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지금 특사를 왜 보냈을까? 사이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윤석열 탄핵 정권이 이토록 다 망쳐놨다. 그래서 외교관들 다 불러들였고 외교관들 가지고 안 되니까 특사 보냈다. 그런데 특사 보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정권들이 그래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그냥 개망신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찬란히 빛나는 정권이다. 그렇게 바로 인식을 하나요? 외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교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적지 않은 비용을 썼습니다. 지금 무슨 특사단이 쓴 총 경비가 4억 6천만 원. 다 비즈니스를 타고 갔나요?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나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G7도 참석을 하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그리고 정상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특사단에는 단장이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K-팝 데모넌트스 때문에 난리예요.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K-팝 데모넌트스가 6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야 될, 우리가 베트남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갑니까? 오죽했으면 베트남에 가면 경기도라 그래요. 베트남 다낭이 경기도 다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뭘 특사를 왜 보냅니까? 특사라는 것은 정말 국가 간의 절체절명의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럴 때 특사를 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박용만을 보내지도 못했잖아요. 그랬죠. 박용만 같은 사람을 정말 쓰려면 좀 쓰든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계속 하마평만 오르고 미치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성절 때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때도 특사단이 가서 뭐 김태년 의원이 갔었나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보상 아닌가. 대선 때 수고했다. 바람 좀 쉬고 와라.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저 마침 떠 있으니까 명단을 한번 봐주시죠. 보시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게 보온성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할 수 있겠네요. 캐나다의 유럽연합에 윤여준 전 장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 전현희 그리고 전현희 지금 무슨 위원장인데 전현희 의원이 뭐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유럽연합에 굳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강금실 전 장관 대선 때 참여를 했잖아요.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영국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영어 잘해요. 최민희, 박선원 왜 갔어요? 폴란드의 박지원, 독일의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굳이 독일에 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도의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는 안 도와주고 김부겸 전 총리는 도와줬잖아요. 인도. 그다음에 호주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용진 전 의원, 말레이시아.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실용 외교입니까? 실망 외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실용 외교가 아니라 실패 외교, 실망 외교다. 전 국회의장이 중국 갔는데 중국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특사단으로는 전 국회의장을 보내고 전성절에는 현 국회의장을 보냈는데 미국의 반응은 뭡니까? 반미 모임에 왜 가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더 삐그러졌어. 이거 계속 한번 더 보여주시죠. 계속 보여주시면 정말 중요한 미국, 일본은 특사가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일본은 특사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프랑스하고 관계가 나쁩니까? 영국하고 관계가 나빠요. 폴란드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한폴 관계라고 할 정도로 이 방산 때문에 관계가 좋아요. 폴란드는 그들의 국방의 날에 우리 K9 자주포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폴란드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앞으로 1000기를 더 수입을 해야 될 것 같다. 1000기 누설을 해버렸어요. 원래 방산이라는 것은 국가 보안이기 때문에 누설을 안 합니다. 너무 좋아. 우리 K9 자주포, K2 전차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전차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미 다 지금 그러니까 총영사, 영사는 다 빼버리고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정작 해야 될 외교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아니 미국에서는 What the hell is 덕건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덕건앤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에다 불러다가 내란 방조 이런 걸로 수사를 했어요. 이럴 일입니까? 저는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을 유임할 것이 아니라 안덕건 장관이 무슨 정치 색깔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예요.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메카가 서울대 대학원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이에요. 박태호 전 원장이 통상교수 본부장을 했었고 여기에 쫙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교수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뭡니까? 저는 덕건앤을 안 해죠.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렇게 외교를 이야기하는데 주한미 대사 임명됐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APEC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됐죠? 예. 알려졌죠? 뭐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거는 일본 2박 3일 머물러요. 우리 12시간 머무릅니다. 이걸 보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관세 협상하고 이걸 잘하는 게 탁월한 외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금 정비가 안 됐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실에서 공개된 자료인데 결국은 뭡니까? 특사단이 가서 뭔가 우리 지금 실용 외교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도움된 게 있습니까? 자, 실용 외교인데 지금 영국의 추미애, 최민희, 박선원 뭐 국정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 영국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4,900만 원? 그러니까 4,900만 원 정도 썼다는 이야기는 거의 지금 제가 추정컨대 물론 추정입니다. 거의 퍼스트 클래스 내지 비즈니스를 끊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갔다면 오면 뭐합니까? 차라리 영국 대사가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 그게 실용이잖아요. 실용이고 실속이잖아요. 실속이 여기 있습니까? 이집트 박범계 왜 간 거예요? 자, 이집트,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 주제는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명단에 세부적으로 사람 하나하나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특사단은 지금 실망 외교라고 했는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이제 그것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본질적으로 예. 미국과 일본에는 특사단도 파견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맥인데 그걸 놓쳤다 하는 부분과 함께 예정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는 각국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영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개 대사들이 현재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훈령이 떨어지면 뭐 협상의 의제든 그 해당 국가의 정상이나 핵심 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만나는 이런 걸 텐데 대사나 청영사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월 말에 바로 다 소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특사단이 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고 그렇죠. 또 하나는 각국의 사실은 협상을 하거나 주요한 현안에 대해 의제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준비 안 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아니 설정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가서 잠깐 만나고 이렇게 서로 어떤 소통도 뭐 여러 시간을 할 수 없으면은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누가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집트를 간다면 이집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집트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꼭 대통령이 아니든 수상이 아니든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몇 시간 만났다고? 그다음에 의제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특사의 성격은 경제다. 가서 지금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것을 가서 브리핑하는 자리로 만들자. 그러면 오히려 무슨 정치인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경제인들을 불러놓고 한국의 정말 유력 집권 여당의 룰링 파티의 정치인들하고 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런 어떤 촘촘한 계획도 못 세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용 외교가 중요한 게 실속 외교가 돼야 돼요. 실속 외교가 안 되면 그건 실망 외교가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용어들 선정을 좀 잘해 주시네요. 우리 배추드라께서. 예. 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추어 정권의 또 다른 민낯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문제로 먹방 냉부회가 지금 추석 연휴 때 주된 화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됐어요. 이 국정자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여기가 화재가 났을 때 최초로 이제 행안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이 마비된 시스템이 647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647개의 시스템이 정부 업무나 민원 시스템, 민원 서비스 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그런데 자 어제 이제 행안부가 다시 발표를 했는데 647개가 아니고 709개다. 2주 동안에 그 사이에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정부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왔어요. 이거 아주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국가조직이 가지는 아주 중대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기본적 사실조차도 확인을 못했다. 정무적 판단은 놔두고 시스템 구조 자체도 파악을 못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제가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냉장고를 부탁해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안부, 국민 안전을 부탁해. 국가 안전을 부탁해. 심지어는 시간이 나면요. 국통부, 국민 통합을 부탁해. 예. 지금 냉부에 이야기할 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예. 우리 허앵커는 아실 겁니다. 군자행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 고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정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여기서 메인은 뭡니까? 지금 국가 절체절명의 재난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 뭐냐?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요. 대한민국의 핵심 데이터, 대한민국의 전부예요. 대한민국의 이 존폐가 걸려있는 데이터가 모두 있는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전분원이 불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끝장이에요.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재난보다도 큰 재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산불 난 거, 어디에서 수해를 입은 것보다도 못한 재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절체절명의 재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재난보다도 큰 재난이에요. 이거를 무슨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안 대줘서 뭘 못 바꿨다 이런 대응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날, 놀라서 나자빠질 일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이것의 메인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무방비 상태였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인리 법칙을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방송을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서 아니 배추도사는 뭐야? 베스트라다무스야? 왜 이렇게 저렇게 예측을 하는데 다 맞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일종의 하인리 법칙입니다. 1930년대에 하인리 박사가 산업 경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일이 큰일이 뻥! 하고 터지기 전에는 작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연초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SGI, 롯데카드, SGI 보정보험, 예스24. 제가 뭐라고 말씀? 터질 수 있다.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대비를 했어야죠.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집권여당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논할 게 아니라 어디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을 안 따지고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드 전략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동을 했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빵을 사 먹었네.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린 사이드 스트래티지예요. 핵심을 노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펜앤마이크 자리에도 못 써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49개 서비스에다가 2주 뒤에 다 복구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것도 지금 안 됐죠. 지금 이거는 2주 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좀 이건 저도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당시에 전문가들은 최소 한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최소 한 달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2주면 복구한다고 그랬었죠. 최소 한 달이고요. 그리고 예.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이런 각종 자료들이 저장되는 G 드라이브는 이미 손실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복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지금 대재난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냉장고를 부탁해 꼭 이번에 출연했어야 됩니까? 저는요 이럴 때 참모가 중요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참모라면 28일 날 오전에 바로 현장으로 갔어야죠. 현장으로 가서 이거 심상치 않다. 26일 밤에 8시에 발생한 화재니까 27일에는 불 끄기 바빴을 테고 그다음에 28일 날 대통령이 가야 됩니다. 대전에 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책임은 이것도 중대재해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복구를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촬영을 마치고 난 이후에 3일 날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홍보수석이 됐던 JTBC에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이걸 방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또 다른 영상으로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 떠나서요. 이제 이 탄핵으로 다 이 결론이 나버린 윤석열 정권 이야기를 또 할 겁니까? 저는 이걸 파악하고 수습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는 것은 현 정권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하고 오늘 재난은 안 일어나면 놓치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프로 정권이냐 아마냐는 이걸 대응하는 걸 보면 됩니다. 딱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걸 차분하게 자 어떤 일입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이건 최고 전문가인 누가 관리를 하십시오.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누가 지시를 하십시오. 이게 들어가야 줘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탁탁하면서 28일 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밤까지 함께 하면서 현장을 보고 그 대전 지역에 또 민생도 살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수습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일머리는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냉장고를 부탁해가 냉부회가 아닙니다. 지금 국안부, 국민 안전을 부탁해. 정말 국통부, 국민의 통합을 부탁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SSP님이 JTBC 사장이 홍보수석이 됐으니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가요? 좀 핵심을 또 찍어주셨네요. JTBC 탐사기획국장, 보도총괄 뭐 이걸 했던 사람이 지금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홍보수석이라고 약칭하죠. 그 사람이 가 있으니까 JTBC에 이 냉부회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지적도 뼈아픈 지적이 또 되겠네요. 마지막 질문 이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정부가 기본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고 복구율은 27.2%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험상 보면 20%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측 능력도 없고 관리 능력도 없고 위기관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종합 능력이 없는 건데 이건 결국은 이 정권이 지금 온통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국정 리더십은요 메인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넌 뭐 비판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정권이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배추도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는 뭐 허황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거 메인을 가야 돼요. 핵심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드로 가는 거죠. 그건 왜냐?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또 강성지지층 개딸들의 이 준엄한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이 안 서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요. 제대로 된 이 국정 리더십은 ORDR. 정치에서 리더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ORDR. 오더가 중요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오더가 망가지면 그 군대는 끝이에요.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 메인으로 가면 돼요.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인정받으면 돼요. 저는 잘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공하는 리더가 돼야 되죠. 성공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메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 뭔가 여하튼 사이드를 잡아서 어떻게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이대, 그 다음에 김현지,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지기현, 또 트럼프 반미 정서 이게 아닙니다. 관세 협상 잘하면 국민들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이 중요한데 이 영이 안 서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조선시대에 추상 같은 영이라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고려가 거란을 이겨낼 수 있냐. 그때는 현종의 영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애국자입니다. 강감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낙성대에 이 강감찬 장군을 기리는 이유가 뭡니까? 강감찬 장군이 거란이 쳐내려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봐라! 내 목숨을 먼저 내놓겠다! 모두 나를 따르라! 그 전장에 자기 목숨을 던져요.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의 이 철갑 기병을 데린 김종현 장군이 다그닥 달려라! 거란을 물리쳐라! 그 다음에 양규정거리 뭡니까? 수천 발의 화살을 맞으면서 나는 고려의 아들이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추상 같은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한들 박지원 의원이 딴지 놓고 정청래 대표가 딴지 놓으면 안 돼.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성대모사를 하자면.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추상 같은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김현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현지 출석하세요. 대통령이 영을 세워야 됩니다. 이 영이 안 쓰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또 여의도 대통령, 충정도 대통령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영을 세워야 됩니다. 중도 보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지 마세요. 김현지 출석하세요. 이걸 대통령이 세워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추상 같은 영이 있잖아요. 막 뭐라고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대통령은 뭐라 그럽니까? 여봐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거라!
그럴 때 대통령의 추상 같은 이 영이 서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배달의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추상 같은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2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빅데이터 전문가 모시고 주요 현안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